물 치료의 핵심이다. 갈증을 몰라 고통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변변 길리지.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총 책임자는 세로토닌이다. 트립토판은 뇌혈관 장벽을 가로질러 뇌측의 경계에 다다르게 되면서 그 즉시 신경 전달 물질로 변환된다. 트립토판에서 생성되는 물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연주하는 뇌활동이라는 오케스트라의 전속 총지휘자이자 신체 기능의 최종 관리자이다. 한편 트립토판의 부산물인 멜라토닌은 시중과 언론의 분노를 사고 있다. 수면제로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트립토판 자체가 수면제로서 사용되었으나 프로작이라는 항우울제가 도입되면서 시장을 빼앗기고 진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트립토판이 훨씬 싼 비용으로 많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지만 세로토닌이 신경 틈새에서 분비되면서 급속히 중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프로작이 강매되는 것이다. 우울증 환자들은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낮기 때문이다. 인체 생리 기능의 많은 문제들과 체내의 스트레스 형성은 일부 물질이 뇌의 불균형하게 이송된 결과이다. 어떤 경우에는 뇌의 화학 전달 물질 제조에 사용되어야 하는 일부 아미노산이 뇌에 부족하게 전달되거나 제때에 도달하지 못하기도 한다. 주 재료가 부족하게 전달되는 것은 용도가 다른 각각의 아미노산에 대한 남용과 탈수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 때문이다. 탈수는 뇌혈관 장벽을 넘는 수송 공정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트립토판은 인체의 가장 아주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세로토닌과 트립타민, 인돌라민, 멜라토닌을 생성한다. 트립토판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므로 음식물로 섭취되어야 한다.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한편 또 다른 필수 아미노산인 티로신은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을 생성한다. 통증이나 천식이 유발될 정도로 탈수가 진행되면 6개의 신경 전달 물질과 1개의 호르몬 겸 전달 물질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핵심 요소들이 소실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몸의 해독은 조직의 적당한 배수와 최종적으로는 소변 배출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해독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간이 이들 두 아미노산을 항산화제로 사용하게 된다. 항산화제란 무엇인가? 배수관이나 배수로 없는 노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서 가장 가깝고 간단한 예를 들 수 있다. 이런 시설에서는 탱크가 배설물로 가득 차서 펌프로 비워낼 때까지 오랫동안 계속 반복하여 변소를 사용하게 된다. 변소 후 배설물 탱크에는 이렇게 쌓여가는 내용물을 탈취, 소독하고 위생 처리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다. 간 또한 독성물질들을 몸 밖으로 씻어낼 만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화학 반응의 부산물을 해독하기 위해 트립토판과 티로신을 항산화제로 사용한다. 이렇듯이 간의 기능과 배설물 탱크의 기능 사이에는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탈수로 인해 뇌에 심한 손상이 야기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방법이다. 심지어는 뇌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뇌의 기능 부전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간은 트립토판을 분해하여 간세포의 기능에 필요한
국소, 산소를 방출하기도 한다. 우리 몸의 최우선 신경 전달 물질인 히스타민, 정자가 여성의 난자에 소정하여 새로운 생명체가 형성되기 시작하면 이 생명체는 히스타민의 능력을 빌리게 된다. 히스타민은 그 생명체에 대한 여러 양육의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라나는 세포를 돌보는 물에 젖은 유모라고 할 수 있다. 히스타민은 혈액과 혈청의 순환을 늘리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통해 새로운 세포에게 물과 영양분을 가져다 주게 된다. 새 세포에게 율동적으로 칼륨을 펌프질해 급식하는 일도 하게 된다. 이러한 급식 프로그램 덕분에 새로운 세포가 분열을 거듭하며 자라나 태아 형태의 새로운 생명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히스타민은 우리 몸의 가장 고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히스타민은 체내의 항균과 항바이러스,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 체계 등도 관장하고 있다. 체내 수분 함량이 정상 수준일 경우에는 이러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거나 과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나 몸이 탈수될 경우에는 많은 히스타민이 생성되게 된다. 면역체계의 활성화로 인해서 히스타민 생성 세포로부터 과도한 양이 방출되기 때문이다. 과도한 히스타민은 고갈 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저장고에 보관되지만 히스타민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면역체계는 요구량보다 훨씬 많은 작용물질을 방출시키게 된다. 그에 따라 히스타민 생성 세포는 자신이 보유 중이던 히스타민을 방출하고 이렇게 방출된 히스타민은 즉시 새로운 히스타민 생성 세포를 분열하고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이제 보다 많은 세포가 형성되면서 보다 많은 히스타민이 만들어져 즉시 방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비상시의 수분 부족이나 면역체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물이 어느 한 구역에 당도하게 되면 그와 함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물질들도 함께 전달된다. 물은 모든 조절체계를 표준화하는 공통인자이다. 용제가 보다 묽은 경우에는 히스타민 생성세포가 자신의 히스타민 알갱이를 잃어버리고 당분간 제조를 멈춘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므로 물은 가장 효과적인 천연 히스타민이라고 할 수 있다. 천식과 알레르기 등의 증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히스타민의 과도한 활동이다. 이들 증상은 수분 섭취와 관련된 것이며 주의를 기울여 단호하게 수분 섭취를 늘림으로써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히스타민에 대한 천식과 알레르기 반응을 막아주는 천연 물질로는 아드레날린이나 그것의 화학 대체 물질이 있다. 천식 발작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피하기 위한 천연의 예방 절차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몸을 충분히 수화시키는 것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히스타민의 과다 생성이 줄어들게 된다. 한두 잔의 물로 최소한 90분 동안 아드레날린을 분비하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물이 히스타민의 과잉 활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또 하나의 해결 방법은 운동을 통해서 아드레날린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다시 강화시키는 것이다. 아드레날린은 과도한 히스타민 생성에 대응하는 천연 해독제이기 때문이다. 뇌의 에너지원 물. 몸의 외부 표부는 비교적 건조하고 단단하다 해도 몸의 내부에는 물이 배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몸의 모든 세포들은 바다의 소금물 속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 몸의 온갖 기능은 자연의 해상법에 따라야 한다. 세포 안팎의 모든 수송과 통신 시스템은 바닷속의 물고기 서식처와 거의 마찬가지로 주변의 수분 상황에 바탕을 두고 설계되어 있다. 몸의 모든 기능은 물과 물을 퍼올리는 펌프 장치와 의해 기본 관계에 따라 좌우된다. 강 근처의 시골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보자.
또한 기술이 상당히 진도해서 각 가정마다 강에 설치된 자체의 소형 수력 발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자 강물의 흐름은 수차의 터빈을 돌려 각 가정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용도로 만들어진 터빈은 수차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터빈은 건조한 곳에 있어야 하며 거기에는 생성되는 전기는 가정으로 송전되고 배포되어야 한다. 한편 인체는 세포의 기능을 위해서 수력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상을 뛰어넘는 진보된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전력시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업적이다. 일체가 설계한 특별 터빈은 수차 자체 내에 설치되어 수로 속에 깊이 잠겨 있다. 이런 방식으로 터빈을 축소함으로써 체내 동력 생산에 있어 또 다른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축소 설계 덕분에 수력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각각의 터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로 인해 수력 전기 에너지원을 통해 온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 전선이나 전련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터빈의 에너지 생성 배터리는 기능 수행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설치된다. 이들 수력 에너지 생성 장치의 이름은 양이온 펌프라고 하며 에너지 생성 외에도 그 밖의 수많은 기능을 수행한다. 인체가 이루어낸 업적 가운데 또 하나의 부러운 기술이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시설의 경우에는 전력을 생산하는 지점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모터를 돌려 전력을 사용하는 지점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수분 의존적인 체내에서는 에너지 생성 구성 요소와 작업 수행 기능 세력이 같은 장치 내에 설치된다. 작업 부하가 과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생산율이 필요량 이상일 경우에는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여 경제성을 더욱 높인다. 수분 유입률이 적정량 이상일 경우에 생산된 여분의 에너지가 배터리에 저장된다. 마치 석탄이나 코크스 직접 장이 전기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전력기지 옆에 마련되어 있는 것과도 같다. 여분의 에너지를 보유한 채 널리 흩어져 있는 배터리들은 아데노신 3인산과 구아노신 3인산이라고 한다.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는 세 번째 구역은 세포 내의 칼슘 집적장이다. 이들 구역을 일컬어 세포질, 망상 혹은 소포체라고 한다. 가정의 지하실이나 배에 고인 더러운 오수를 퍼내는 펌프를 상상해 보자. 펌프는 물 높이가 상승하면서 전압을 직접 받게 되며 시스템을 통한 물의 흐름으로부터 자체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 물이 맑지 않고 다른 물질들이 떠다니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상상의 영역에서 한 발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 만약에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의 복잡하게 설계된 집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이며 우리의 모든 소지품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유난히 체계적이어서 집을 깔끔히 정리해 놓은 채 너무 여러 가지 요소들로 집안이 어질러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가정해 보자. 그 경우에 수력 전기에 의해 작동되는 집안 청소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체는 각각 수억 수조에 이르는 세포 설계 속에서 이러한 모든 단계를 거쳐왔으며 일종의 오수 펌프라 할 수 있는 양이온 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양이온 펌프는 세포 내부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들은 자신을 통과하는 물의 흐름을 통해 수력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 에너지는 세포 외부의 몇몇 요소들을 포획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세포 속으로 이송하도록 돕는 데 사용된다. 그들은 또한 세포에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자신의 일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전력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여분의 에너지는 저장되었다가 나중에 쓰이게 된다. 여분의 에너지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물의 공급과 압력이 충분해야만 한다. 뇌의 모든 기능은 주로 이 에너지 공급원에 의해 좌우된다. 신경세포를 포함한 모든 세포의 수로에 있는 미세 소관은 서로 사이가 좋은
양이온 펌프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된다. 미세 소관의 외부에서 내부로 밀려 들어온 물이 미세 소관을 이루고 있는 모든 에너지 의존성 양이온 펌프를 돌리는 이유에 대해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의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산소이며 그 다음은 바로 물이다. 물은 모든 뇌기능과 정보 전달을 위한 주요 영양소이다. 뇌의 85%가 물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뇌에 아주 특별한 물주머니가 들어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물주머니는 척수를 따라 허리까지 내려간다. 양이온 펌프의 사용은 신경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체내 모든 세포 내부는 물론 세포 외부의 막과 내부의 막에서도 사용된다. 몇 년 전 어느 여성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대해 언급할까 한다. 지금은 다 나았지만 당시 그녀는 귀앓이 문제로 편지를 보내왔다. 만성 탈수와 신경 손상에 대한 설명에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그녀는 젊은 사고를 지닌 71세의 전문 콘서트 음악인으로서 지방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건강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그녀는 음식은 적게 먹었지만 물을 하루에 2잔밖에 마시지 않았고 녹차를 즐겼으며 소금은 섭취하지 않았다. 물론 운동은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왼쪽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고 미세한 소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두 군데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다. 두 곳 모두 그녀가 약간의 신경농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보청기를 끼워야 할 정도로 증상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침 치료에 대해서 궁리한 끝에 6번의 시술을 받았으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무렵 라디오를 통해서 만성 탈수가 많은 건강 문제의 주 요인이라고 설명하는 나의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녀는 나에 적어서 당신의 몸은 물을 원하고 있다를 구입하고 읽고 난 뒤에 물을 좀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약 한 달쯤 지나자 왼쪽 귀로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역시 잘 듣고 있습니다. 주요 신경횡단면, 단일신경섬유, 단일신경섬유 횡단면, 미세소관, 수분배수구역, 신경전달 물질기포, 운송을 담당하는 단백질, 신경전달 물질기포, 가까운 곳에 물을 배수하는 모노레일 미소쇄관. 중요한 기능의 상실을 걱정하고 있던 한 사람이 신경회복에 관해 언급한 간단한 내용이다. 이 간단한 언급을 통해서 만성 탈수가 어떻게 파괴적인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탈수를 제때에 바로잡게 될 경우에 영구적인 병인이 될 문제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운송을 담당하는 단백질이 움직이게 된다는 건데 그것이 막혀버리면은 얼마나 큰 부작용으로 그러면 신경 전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뇌 기능에 문제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뇌졸중의 원인인 탈수. 영구적인 병인에 대해 말이 나오니 나의 여동생 샤를라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우리 남매 사이는 아주 가까웠으며 둘 사이에 유달리 깊은 유대감이 있었다. 나이는 거의 13살 차이가 났다. 우리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 영국에서 공부했을 때 나는 그녀를 돌봐야 했다.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도 진지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면은 그녀는 언제나 나와 상의했다. 1979년 호메니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라는 신권 정치의 독재 체제가 되었다. 우리 가족은 고국인 이란에서의 생활이 위태로워지게 되어 미국으로 이주했다. 대부분의 가족이 버지니아 북부에 자리를 잡았다. 샬라는 매우 열심히 일했고 회사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력이었다. 망명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격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밝고 열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녀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또한 이따금씩 적 포도주를 한 잔씩 즐기곤 했다. 그녀가 버지니아에 온 것은 그 지역의 개발자로서 명성을 얻은 나의 남동생과 일하기 위해서였다. 1989년 여름, 정서적으로 많은 소요를 겪고 난 샬라는 휴식을 취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단지의 수영장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당시 그녀는 체중을 줄이려고 애쓰는 중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대부분의 여유 시간과 주말을 햇빛이 비치는 수영장의 물가에서 보내곤 했다. 또한 물가의 매트에 앉아 쉬면서 이따금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다. 그야말로 조용하고 한가로운 휴일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의 이상이라고 할 만했다. 수영장 옆에 주말을 지내고 난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일하고 있던 그녀는 왼팔의 얼얼한 감각을 인지했다. 점차 몸의 왼쪽 부분이 무거워지면서 마음같이 잘 움직여지지 않았다. 겁이 난 그녀는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사무실을 떠나서 집으로 차를 몰았다. 내가 도착했을 무렵에 그녀의 왼쪽 왼팔과 왼쪽 다리는 부분적인 마비 상태에 있었다. 그 부분은 잘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신속하게 진찰을 하고 의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기 시작했다. 가까스로 주전자 2개 분량의 물과 한 주전자의 오렌지 주스를 약간의 소금과 함께 먹일 수 있었다. 거의 5리터에 달하는 수분이었다. 그녀의 불안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의사가 도착했을 즈음에 팔의 무기력함은 눈에 띄게 호전되어 있었고 다리의 근육 또한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다. 아마도 내가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녀를 병원 응급실로 보냈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에게 약간의 액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똑똑 떨어지는 정맥 주사를 맞는 것 외에는 의사의 보살핌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녀는 점점 더 호전되어 갔다. 거의 최적에 가까울 무렵 그녀는 완전히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는 뇌에 어떠한 근본적인 국구적인 병인이라도 있는지를 알아내야만 했다. 몸의 한 부분이 근육의 무기력을 드러내면서 병인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지역의 한 신경의학자에게 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근본적인 진단을 위해서 그를 찾았다. 진찰을 끝내고 나서 그는 경미하게 남아있는 왼쪽 부분의 무기력함을 확인했다. 샬라는 그 병원에 입원했다. 온갖 혈액 검사와 CT나 MRI 촬영 등과 같은 비침습성 진단 절차를 통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자 뇌동맥 내의 누출 동맥류를 가려내기 위해 대뇌의 혈관 조형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절차는 그 다음날 진행되었다. 그녀는 뇌동맥은 목구멍만큼이나 깨끗했다. 동맥류나 플라크나 폐색 등 그녀의 왼쪽 신체의 일시적인 무기력을 설명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3,000의 병원비를 내고 3박 4일 만에 병원을 나섰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그러한 비용을 충당할 보험을 들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과 돈을 충나게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수영장에서 취했던 휴식이었다. 어째서일까? 인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탓이다. 그녀의 뇌는 알코올 섭취와 태양의 열기, 수분 섭취를 배제한 다이어트, 심한 탈수 상태에서 발동이 걸리는 불리한 생리적인 문제 등이 되풀이되면서 심하게 탈수된 상태였다. 그녀의 뇌가 취한 행동은 주요 활동 영역에서의 조업 중단이었다. 그러한 활동 영역이 계속 작동할 경우 그녀가 손상을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뇌의 한 부분에 생긴 동맥폐색으로 뇌 조직의 고사를 야기하게 된 위험한 상황에서도 정맥의 충분한 수화로 극적인 회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동물 실험을 통해서 뇌의 한 부분으로
향하는 대동맥을 폐색시킨다면 피를 공급받지 못한 부분의 약 20% 정도는 영구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1시간 이내에 정맥 주사를 투여할 경우에 고사하는 부위가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다. 이렇듯이 심지어 뇌의 일부에 고의적으로 산소와 순환을 박탈할 경우에도 물은 그것을 되살릴 수가 있다. 그것이 물의 힘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샬라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나는 그녀에게 억지로 물을 먹인 것이다. 설사 주요 뇌동맥 가운데 하나에게 응고가 생겼을지라도 그녀가 마신 물은 주변의 모세혈관이 열리도록 하는 데에, 그리고 이미 응고가 생긴 부위 이상으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신경적인 증상이 혈관의 경련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물이 동맥의 수축을 완화해 주었을 것이다. 샬라의 경우 실제로 그랬다.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면 살펴볼 만한 시간이 없었다. 샬라가 근육 무기력 증세를 일으키고 그것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보였던 그 순간에는 신속한 결정과 행동이 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했다. 현재 그녀는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내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도 않고 특별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포도주도 마시지 않지만 물은 열심히 왕성한 활동력을 얻을 만큼 충분히 마시고 있다. 내 사무실의 관리부장의 남편인 에드먼드는 아주 젊은 나이임에도 샬라와 똑같은 증세의 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갔다. 아내 조이는 이 엄청난 소식을 가족을 통해 듣게 되었다. 그녀가 그러한 연락을 받고 있을 때에 마침 나는 그녀 근처에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에드먼드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당연히 그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즉시 많은 물을 마시게 하여 뒤에 이어질 손상을 막도록 하라고 일렀다. 그녀는 그 말에 따랐고 그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벌써 4년 전의 일이다. 이들 이야기를 통한 교훈은 뇌졸중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물을 많이 주라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응고가 일어나고 그에 이어 신경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마시는 것이 좋다. 이전에 마시라 이 말이죠. 이전에. 예.